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진보보수 좌우읽기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진보부터 보수까지 우리나라 매체들 어떤 얘기 다루는지 좀 봤는데요. 오늘 중도부터 보수까지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무죄 판결 빨리 해야 된다. 이재명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진보에서는 한겨레 경향에서는 관련 언급이 없었어요. 네. 신기하게도 중도부터 보수까지만 이재명 재판 언급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달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 내란 방조자가 국민후보인가? 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내용에서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 윤석열 정권 실정의 공동 책임자가 국민후보라니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그렇죠. 이게 내란이 어떻게 국민후보가 됩니까?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3년 내내 이태원, 오송, 부산 엑스포 유치 참사와 검찰, 뉴라이트 편중 인사가 난무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고 의료 대란을 부른 2,000명 의대 증원 적극 지지자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자와 단일화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과 쇄신 없이 대선을 치르는 내란 옹호 정당과 윤석열 정부 내 내란 방조자가 손잡는 격이다. 내란 방조 정당과 내란 방조자가 손잡는 거다라고 네네. 이렇게 요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경향신문도 어제 보도했듯이 그냥 출마가 확정된 것 같아요. 네. 한덕수 본인은 내가 막으려고 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개헌 막으려고 난 진짜 노력했다 이 입장인데 그런 게 좀 먹힐까요 국민들한테? 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거 진짜 난각병 중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난각병. 이게 이 중증에 있으니까 이 출마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에게 앞에 주어진 상황이 산 넘어 산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한 10% 나온다고 치지만 그거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지지율인 거지. 거의 인지도 정도.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은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가오에서 이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가오에 대한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사람이 이걸 뿌리치고 내팽겨치고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책임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세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다가올 거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그 단일화가 가능한 거지. 한동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실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좀 물 건너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와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같이 둘 중에서 가위바위보 할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치열한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경선 룰을 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거의 전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산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로드맵 상에서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낙연 진영도 모으고 이준석까지 합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더 많은 산과 산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이낙연 그 총선 때 합당도 못했는데 대선 때 이거 같이 하라는 게 그거 그 짧은 기간 동안 불가능해요. 쉽지 그렇죠. 불가능해요. 이 탈주로가 굉장히 짧아요. 그 기간 동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건 거의 진짜 고차 방정식도 그렇게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한덕수랑 국민의힘이랑 단일화를 했다고 쳐요. 한덕수가 차기 국민의힘 보수당의 당권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부터 반대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당권, 당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한덕수가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야 돼요. 안철수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홍준표가 나오면 한덕수랑 단일화하기가 사실상 힘든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네. 근데 한덕수랑 단일화를 한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심지어 친윤 당원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에게 당권을 넘겨준다? 그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부터 힘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호사가님은 이재명 대표가 조갑재 정주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리매 굳히기 들어간다 전략이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모르겠다님은 반대로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렇게 긍정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노답 국힘이 1차 경선에 민의를 좀 받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한겨레에서는 국민의힘이 1차 경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무겁게 새겨야 된다. 네. 왜냐면 국민의힘은 그 국민경선이단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과 유리된 채 계엄, 탄핵,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대어 온 행태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국민의힘 1차 경선 내내 윤석열과 탄핵 수렁에 빠져 있었다. 윤석열 얘기만 계속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탄핵 반대쪽에서 비상계엄은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얘기고요. 한동훈 후보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 나경원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우리 김문수 후보의 얘기고요. 진짜 이런 탓이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탄핵 반대와 찬성 쪽이 그나마 2대2로 숫자상 균형을 맞추긴 했다. 네. 김문수, 홍준표 정도가 계엄 찬성, 네. 한동훈, 안철수가 계엄 반대니까 2대2를 맞추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제명 등 윤석열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조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얼른 털어내야 된다라는 게 한겨레의 입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아직도 윤석열 가지고 탄핵됐는데 왜 충성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한 거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그 대선 출마에 나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대선 출마의 목표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본인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당내에서의 당권 거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한번 해보자. 있는 지지자들의 힘을 받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또 좀 다르게 지금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왜냐면 2대2 숫자가 나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누가 몇 % 받았는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반탄의 힘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그냥 바라는 대로 세상을 봤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경원 표가 김문수나 홍준표한테 아예 몰려갔을지, 예를 들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상정해 두고 김문수에게 나경원의 표가 몰려갔을지 내지는 아니면 안철수에게 갔을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일이죠. 다 표를 분석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막연하게 이게 편편하게 2대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님, 국힘 경선 반장 선거다. 전교 회장은 박해 인물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힘 경선 별로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호사가님, 이 방송은 이재명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재명 후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근데 모든 얘기들이 이제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모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라면서 우리 대법원이 이제 그 재판을 시작한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니까 더 신중하게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명쾌한 결론을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이게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셈이어서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네. 원래는 당연히 6월 3일 이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대법원이니까 엄청 천천히 느리게 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 공판 기일이 6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통성과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게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모든 형사재판 진행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뭐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장상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정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중도인 한국일보에서도 대법원이 빨리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바람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빨리 판단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수 있을지 말지 판단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대법원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약간 그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그거를 지연시켜도 또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정치 개입이 빨리 판단을 내려도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대법원이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네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이야기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게 그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체로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번에 이틀 만에 속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네요. 타임 스케줄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좀 느껴져요. 신기하네요. 중앙일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진정성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 있잖아요. 이게 우클릭을 하고는 있는데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아무래도 산업 이런 우클릭 우파 산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재벌이 만든 회사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진정성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보수와 중도층에 어필하는 공약을 내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고 100조 원대 규모의 AI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3, 4, 5 성장 전략을 내놓았는데 2030년까지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강국,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고 3, 4, 5? 3, 4, 5 정책. 그리고 주가지수 5,000점까지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진정성이다.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대표적인데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당내 저항이 부닥치자 금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사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새로 추진하는 거는 집중투표제도 도입하고 또 그 감사 분리 선출까지 해서 이번에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하면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들이 몰표를 주게 해서 그 내가 원하는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이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감사 분리 선출은 감사를 이사랑 따로 뽑아서 대주주 총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감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신뢰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도. 그 신뢰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나온 게 있는 건데 기본소득 내용을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라고 방송토론에서 얘기해서 그렇죠. 기본소득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들어갔다 네. 또 불리한 것 같으면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네. 그것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우클릭에 대해 신뢰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 저는 우클릭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좌클릭을 했는데 좌클릭 안 지켰잖아요. 감죄라든가. 우클릭 그렇죠. 할 것 같아. 나 우클릭에 대한 신뢰는 네. 가. 근데 저는 그 우클릭이 싫어요. 나는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못 믿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좌측은 잡아놓은 고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좌클릭을 할 수 있는 그 좌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서운함이 저는 좀 존재하고 우클릭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중앙일보에서 진정성이 문제다라고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우클릭 하겠다고 사실 중도보수라는 얘기 자체가 경제를 우클릭 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사실은 반기업적인 정책이긴 해요. 사실 대한민국만 그래요. 네. 원래 외국 같은 기업은 ESG 때문에 네. 회사 거버넌스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회사 거버넌스가 잘 굴러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오너 기업의 경우에만 네. 오너가 마음대로 사람을 앉힐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런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재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너 기업이 대다수예요. 네.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반기업적인 행태인 건데 사실은 되게 기업 투명화 그리고 기업 성장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네네. EU에서는 이런 정책들 나오면 ESG 정책이라고 되게 박수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우클릭 비판도 할 수 있고 이재명 이제 진정성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법 개정안은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냥 대한민국에서 오너 기업들 재벌들한테 좀 안 좋은 이 정책이지 이게 기업 투명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 우클릭의 진정성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중앙일보의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신뢰도가 흔들린다. 그건 저희가 거의 한 몇 개월간의 방송을 하면서 저도 느끼고 있는. 근데 이거를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글을 한겨레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도 보수도 다 못 믿겠던 거야. 너 보수 정책 한다고 했지? 근데 보수 정책 안 할 것 같은데? 진보에서는 너 진보 정책 한다고 했지? 진보 정책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우클릭 할 것 같은데? 진보적인 사람은 저 사람 우클릭 할 것 같은데? 보수적인 사람은 저 사람 좌클릭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오히려 그렇죠.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너무 문제적이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불평등 해소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제는 하나도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지금 저는 약간 이재명 이거 의겸님이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당선 전략인 것 같아요. 네네. 조용하게 움직이니라 예민한 문제를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 뭐 성평등 문제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되니까 공약을 안 내려는 것이 아닌가. 부자 몸조심하는 거지.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내란종식 하겠다. 이런 되게 속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뒤늦게 이재명 판결 속도 높이는 법원이라고 이렇게 법원 소식 전해줬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일보가 한국일보랑 비슷한데 한국일보는 법원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면 조선일보는 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뒤늦게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 높이는 법원이란 타이틀로 그 내용을 실었는데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인데 무죄를 확정한다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 네. 환송을 하게 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정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인데 상황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라면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네. 이제 대법원도 결국
지금처럼 이게 재판부 자체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재판부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다가 네. 결국 이 상황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633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강행 규정이라면서요, 심지어. 네네. 강행 규정을 법원이 안 지켜. 도대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논란인 거지만 조기 대선이 없었으면 그냥 태연하게 법원이고 뭐고 다 법 어기고 있었을 거란 얘기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없었으면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느낌이라는 것도 없었으면 5년 내내 선거들 그 재판들 질질 끌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 지금 이제 감독님이 요 얘기도 해주시고 있어요. 호사가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 나경원 빠루 재판도 6년 만에 하고 있다. 나경원 빠루 재판도 지금 늦어지고 그 빠루가 지난 국회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20대 국회 때 그러니까요. 얘기죠. 지난 국회 때 얘기인데 지지난 국회 때 얘기입니다. 지지난 국회 때구나. 그 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 갇혔던 의원이 그 바른미래당 그렇죠. 그 의원이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있을 때니까 아직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그때 같고. 무슨 사안으로 바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 네.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네. 그 내용은 아마 검찰개혁이랑 정치제도 맞아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제. 싸웠던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제출 못하게 했었죠. 그러고 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위성정당이 2번이나 생겼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빠루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빠르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도 빠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검찰은 캐비닛이라는 게 또 어울리는 것 같고 검찰은 취사 선택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 하니까 검찰은 뭔가 캐비닛 수사 그러니까 의도된 기소라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의도된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오면 맞아요. 일단 재판을 해야 되니까 뭉개기가 가능하다는 게 좀 지금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아닌가. 아, 지금 댓글로 왕김리다님이 달아주셔서 체이베 맞아 체이베 의원님이 갇혔어. 아 귀여운 체이베 의원님 지금 거기 가 계신데 3.3 세금 환급. 거기 계신다고요? 네, 거기 연구소에 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체이베 의원님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 뭐라고. 되게 독특하신 네. 분이에요. 왜냐면 저 똑똑한 의원들한테 약간 그런 눈이 반짝반짝이거든요. 근데 체이베 의원님 대화해보는 게 너무 똑똑해서 팬이 됐어요. 나도 되게 이분은 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 제가 팬이 된 의원이 김성식 의원님, 예. 체이베 의원님 이런 분들. 근데 제가 팬이 되잖아요. 다 당선이 안 돼. 낙선해요. 낙선 콜렉터. 내 마음속에 보석함이랄까? 우리도 보석함 같은 그 홍석천이 보석함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몰라. 아, 그 멋있는 남자들 데려와놓고 자기 마음속에 보석함이라고 유튜브 프로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해야겠다. 낙선한 의원들 내 보석함에서 떨어진 의원들 아니 한번 체이베 모아서. 의원님에 대해서는 기억이 네. 나는 게 국회에서 옛날에 한 위켄즈라고 네. 그 성소수자 합창단 독립영화 그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를 상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성소수자 이야기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가기 좀 조심스러워하는 안 갔구나. 말이에요. 그런 차별금지법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초대장을 보냈는데 다 안 네. 하는데 유일하게 가겠다. 네. 라고 답장을 보냈던 의원님이 체이베 의원님이었어요. 물론 안 오셨지만 네. 그런 답장이 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데 갇혔다. 예. 나경원 빠루 사태 때 갇혔다. 나경원 빠루 사태의 피해자 체이베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가님이 저를 반면계의 시미켄으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굉장히 드립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